네, 깊은 내공 두 번째 순서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네. 네, 그거는 뭐 대선 자금 이런 관련 이야기였죠. 아니 대선 자금에 관련된 게 아니라 대장동에 관련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었죠. 네네. 네. 저는 아주 최선의 베스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세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일단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 이거를 위해서도 확실하게 클리어를 해야 될 걸 클리어를 해야 된다 네. 하는 거 좋고 두 번째가 민주당을 위해서 좋고요. 이번에 압수수색 국면에서도 나타났듯이 압수수색 국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만 겨냥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본인과 민주당의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라든가 이거하고 당하고를 분리시켰었는데 검찰이 오히려 민주당하고 엮어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도 확실하게 특검으로 확실하게 클리어를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 이제 국민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점에서 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 네. 이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정 정국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자꾸 별건으로 나가면 아니 민생은 어디 가겠냐. 대통령은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의혹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클리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다 맡겨놓고 국회에서는 여야와 또 정부가 민생에 관련된 지금 현안 사항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도 좋은 건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안 하는 게 확인된 게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제안을 거부한 거죠. 오늘 오후에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가름하겠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건 국민의 의혹만 계속 키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이른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네네.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중도에서는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도에서 약 7%가 빠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늘 갤럽이 나왔는데 네, 27%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중도에서 7%가 빠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감 도중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도 무도하거니와 그것도 이제 이유가 몇 가지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네네. 국감 도중에 이렇게 야당 당사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는 비상근 연구원장 기껏해야 9일 된 임기가 9일밖에 지나지 않은 또 상근 그 사무실도 없는 부원장이 여기다 도대체 뭘 갖다 놨길래 여기다 하느냐.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무도하다. 라고 하는 거가 아마 이제 국민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김진애 의원님도 이제 의정 활동 하시거나 이런 보시면 네. 야당에 대해서 검찰이 야당의 당사요. 네. 압수수색을 들어왔던 게 있었나요? 전두환 시절로 마지막이었죠. 네. 전두환 시절에 네. 마지막이었고 지금 이제 그동안 뭐 특정 개인을 가령 체포를 하겠다거나 이런 것 네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하겠다고 압수수색을 들어온 거는 전두환 이후에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은 오히려 좀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된 거네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위기가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기가 된 게 이번에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대선 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 자금, 대선 자금 이렇게 얘기를 붙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아시듯이 지난 1년 동안 대장동 혐의에 관련된 거는 유동규,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뇌물 행위였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씨. 네,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지금 1년을 끌어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배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당시에 성남시장 성남시장으로서의 네. 권한을 제대로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 네네. 성남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지키지 않았다. 네, 그런 거였죠. 그래서 네. 배임으로 이게 국민들 머릿속에 되게 남아 있는 건데 네.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들어갔다라는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증거가.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 김용 부원장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8억 상당의 정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로 가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점이 이상한 게 첫 번째는 갑자기 판을 바꾼 거잖아요. 판을 바꾼 거예요. 검찰이. 왜 갑자기 판을 바꿨냐. 그동안 무슨 이거에 대한 적이 있었냐. 그리고 우리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는 이거는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이 특히 주요했다는 것 같아요. 남욱 쪽도 진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진술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프레임을 바꿨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 그것도 이제 두 번째가 시점도 상당히 교묘하다. 네. 아주 공교롭게 유동규를 석방하기 하루 전날 이걸 해놨단 말이죠. 네네. 마치 바톤 타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딴 거로 엮으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정치 자금 대선 자금이 되면 여태까지는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해서 죄를 묻습니다. 그렇죠.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네, 받은 사람. 근데 정치 자금이 되면 여기다가 대선 자금이라고까지 가면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되는 의원들까지도 엮어낼 수도 몰라요. 대선이라는 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있고 쭉 여러 가지 보직들이 있었을 테니. 그렇죠. 또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민주당 자체를 말하자면 또 오물덩어리로 보이게 하려는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은 죄명이 정치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은 민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도발을 한 거라고 대통령이 봅니다. 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밥을 먹으면서 북한 추종 주사파라는 표현을 했고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탄핵을 외치거나 아니면은 남북 평화를 외치거나 아니면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거나 하면은 다 국가 반역 세력이나 주사파라 국가 반역 세력 그러면 오늘도 그 멘트가 나왔어요. 그 탄핵을 외치는 거는 이거 국가 반역적인 거다 이런 멘트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바로 주사파로 북한이 연상이 되고 바로 주사파가 연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민주당을 같이 정치의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치의 대상이라는 건 일반 국민이 아니라 또 저희 같은 NGO 이런 게 아니라 야당만이 협치의 대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반국가 세력이고 북한 추종 주사파면 앞으로 당신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전면전을 선포한 거네요. 그러니까 선포를 양쪽에다 해놓은 거고 지금 사실은 저는 동서남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동서로 이제 민주당에다 걸었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도 지금 거기는 김일성주의자. 그 다음에는 서해 그 공무원 사건, 피살 사건, 그 다음에 어민 납북, 동해 사건, 송북 사건, 북송 사건,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원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그 관련으로 해서 서훈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이제 오늘 적부심 아마 심사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도 또 싸움을 건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는 북한에도 싸움을 걸죠. 북한에도 거기다가 미국 중국
뭐 중국과 러시아에는 어떻다고 치더라도 미국에도 지금 말하자면 저는 뭐 전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에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제 그 미운털이 박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뭐 전술핵 재배치 뭐 이런 전술핵 재배치 네.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저는 문재인 이거는 국익에도 맞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정말 눈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눈치가 없다. 정말 네. 눈치가 정말 없다. 지금 미국이 정말 자기네들 코가 속자 열자 아닙니까?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유럽 아니, 일단 사태들 자기네 해가지고 인플레 사태부터 뭐 난리죠. 미국 지금 뭐 자체가. 난리고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은 네, 중간 11월 달에 선거도 중간 앞두고 선거를 있고, 네. 앞두고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아니 전술핵 배치라고 하는 자기네들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선언한 거를 네. 또 얘기하고 하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국익에 굉장히 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핵 전술핵 배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순전히 정치용으로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이 정말 눈치가 정말 참 없어요. 아니, 눈치가 없어도 보통 사람이 하여튼 검사 출신으로서 검사는 뭐 검객에 비유하잖아요. 싸움을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럼 보통 싸울 때는 상대를 최소화하고 네. 우리 쪽을 좀 편을 붙이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보면 자기 편은 사방에다가 걸어요. 자기 편은 이준석 당대표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좀 최소화하고 상대를 적을 되게 많이 두는 이상한 병법을 쓰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눈치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정말 네. 저는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상한 것 납득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여기 나왔을 때 네.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저는 그 바이든 날리면 그거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실 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판을 깨워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왜 이렇게- MBC 타격하고 네네. 뭐, 네. MBC 타격하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네네. 있고 뭐 명예훼손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고 국익에 관련된 얘기하고 계속 판을 키우잖아요. 네. 계속 판을 키웁니다. 모든 거를. 근데 좋은 이게- 판이 아닌데요. 제가 네? 봤을 땐 좋은 판이 아니잖아요. 아니 좋은 판이 아니에요. 네네. 좋은 판이 아닌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저도 이제 하도 이상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대통령실에 보통은 이제 이런 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윤석열 개인의 고집만 가지고 해서 그런 건지 대통령 개인의 고집 때문에 감? 그런 뭐 거지. 이런 그러니까 거요? 가령 네. 그러니까 감히 네. 내가 안 했으면 안 한 거다라는 식의 고집 부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짜고서 하는 건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걸 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all or nothing 게임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 하면은 정적들 다 제거하고 지지층 총선에 결집시키고. 결집시키고 어떻게든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끌고 가다가 총선에서 때린다. 네. 총선에서 때려서 이기게 만들고 그다음에 차기를 창출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가서 있는 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사방에 불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 근데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만 못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 같고 예전에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정치 9단이니 8단이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말 몇 수를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현실 정치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지금 전방위적 공세가 통할까요? 이를테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이제 다시 저는 항상 윤석열 정권을 보면 항상 레트로하다고 생각하는 자꾸 뒤로 돌아가는데 네네. 유일하게 비유할 수 있는 거는 전두환 정권이에요. 네. 전두환 때가 뭐였냐 하면 당신은 뭐 7년 동안을 집권을 하기도 했지만은 차기 정권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는 다 쳤거든요.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쳤습니다. 뭘로 쳤냐? 부패로 쳐버렸습니다. 네. 부패와 무능 이런 걸 다 쳐버리고 새로운 민정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 당수도 뽑고 거기서 차기 대통령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두환 그런데 지금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민정당은 네. 첫째로는 간선제 대통령 시절이니까 네네. 체육관에서 뽑으니까 됐고 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네. 당시에 3조 호황이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한국 그게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바로 그게 네. 제가 바로 그게 제가 정말 사람이 저는 뭐 눈치가 없다냐 판단 분별력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네. 지금 일단은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외교 안보 위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정권이 정말 못했다 그러면은 네. 아무리 정권을 잃었다 그러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완전히 XXX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믿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소야대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과할 수 없는 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종으로 보아하니 뭐 그냥 밀어붙이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충성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이게 거칠어졌고 상당히 이게 뭐 그야말로 이게 컨트롤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네. 좀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내년쯤 되면 뭐 탈당해라 또는 뭐 우리가 제명하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밀 수 있다고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윤석열 정부의 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뭐 대통령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까지는 못 하겠고 네. 하여튼 전체 모든 게 국정에 대한 거나 이 사정 정국에 대한 게 통제 불능 상태로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불과 여기저기서 불을 붙이고 그 잔불이 남아있고 또 터지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른바 친윤 세력이 잡은 정진석 체제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쪽으로 지금 완전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도 요새 이제 악몽을 무지무지 많이 꾸는데 하루는 전쟁 네. 나는 꿈, 하루는 전쟁 나는 꿈, 뭐 국지전이 일어나는 꿈, 뭐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검찰 앞에 세우는 꿈, 뭐 등등해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 악몽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뭐 저는 아파트에 신경 쓰는 세대는 좀 아니라서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자 올라가는 거 다음 달에 내가 내야 될 이자가 얼마큼 더 나가야 되느냐 집 안 팔리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악몽들을 계속 꾸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악몽을 서로 꾸게 다른 만드는 이유지만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파트 때문이든 네. 또는 외교 안보 때문이든 간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네.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 나오잖아요. 네. 그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 글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니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절대로 나는 정석으로는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다. 네네. 이미 국민의 60% 이상이 이른바 무능하다라는 거로 이게 좀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사정정국 이거로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 엄청나게 사정정국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의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던 적이 네네.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심한 게 그거는 김영삼 정권은 뭡니까? 최초의 문민 정권 문민정부였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른바 군사 독재로서부터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잔재들을 청산하는 거에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칠 수밖에 하나의 없었던 척결, 거죠. 금융실명제 도입. 얼마나 그 네. 박수를 칠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요. 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괜찮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국정 지지도가 44% 지금 까지 정권 갔습니다. 초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보다 훨씬 높잖아요.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거를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깝깝합니다. 야당의 대응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야당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지금 국면에서 야당은 야당이야말로 저는 항상 정석으로 대응할 수밖에 정석.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특검 제안한 거는 그걸 받든 안 받든 정석으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아까 네. 제가 얘기한 대로 이재명 본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좋다. 이런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다음에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왜냐하면 하고. 특검법의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생 법안에 관련된 것도 지금 가령 양곡 법안에 관련된 거라든가 통과시켰죠 상임위는. 네네. 네.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 끊임없이 민생에 관련된 거를 정석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스탠스를 잘 잡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떤 기획이나 어떤 공작으로 정말 악랄하고 비열하고 별별 짓으로 다 들어올 태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여튼 의연하게 정석으로 대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어지러운 어수선한 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라도 정석으로 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진애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